예.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한 주일 동안. 예. 자, 4주차 수업이고, 자,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틀 후에 수요일 날 발표하는 거 아시나요? 합격자,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 없지만은 시험 치신 분들 발표합니다. 수요일 날. 그러니까 되게 긴장하고 계시겠죠? 점수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편하게 발표를 기다릴 테고, 점수가 간당간당 하시는 분들은 바짝 긴장을 타고 계실 텐데, 딱 1년 있으면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기다릴 입장인데, 좀 여유 있게 발표도 즐기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시험을 합격하시려면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딱점에 걸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붙으면 되게 짜릿하고 좋은데 기다릴 때까지 사람이 애간장이 타서 못할 짓이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어디 공부하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10페이지 전체 범위죠. 아무 색깔이나 들어서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민법 총칙 하고 있는데 총칙 2주차예요. 2주차. 우리가 4주차 수업이긴 하지만 1주차, 2주차는 인문 강의니까 제외하고 사실상 2주차 수업인데 오늘 뭐 할 거냐면 법률행위 속에 있는 의사표시 요거, 그다음에 대리는 다음 주로 건너뛰고요. 의사표시하고 무효취소 여기 두 군데 할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전체 윤곽을 잡아보겠습니다. 민법 총칙 권리 변동,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을 하려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불렀고, 근데 법률 요건에는 두 종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요거죠. 법률 행위. 요거 아닌 게 뭐예요? 법률의 규정.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뭐예요? 의사표시죠. 법률 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죠. 권리 변동을 의혹하는 원하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서 그 의사표시한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권리 변동을 일으키죠.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유효.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요건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성립부터 해야 돼.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여긴 없지만 당사자.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존재하면 성립하죠. 그 다음에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은 당사자가 갖춰야 될 요건은 세 가지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다음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법률행위의 목적, 계약의 내용이 갖춰야 될 요건을 지난주에 배우셨다고. 네 가지. 확가적사,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사당. 그런 식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할 거라고.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갖춰야 될 요건 배울 겁니다. 의사표시. 요지가 뭐냐면은 그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해야지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사표시가 정상이라는 게 뭔 소린가? 의사표시는 끊어읽기를 하면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의사는 생각이에요.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고 표시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말이나 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것은 뭐가 정상이죠? 생각과 자기 생각하고 말, 글이 일치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법률행위가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건은 뭐냐? 그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하자라는 게 뭐냐면은 누군가한테 속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협박, 강박을 당한 걸 말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저 집을 사야 되겠다,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 저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 이 모든 의사결정이 자유로웠고 사기나 강박을 당한 일이 없고, 그 다음 그 결정된 의사하고 일치하는 표시를 해요. 그럼 완전 정상이지. 그런 정상적 의사표시를 담아서 법률행위, 이 주로 계약인데 하게 되면 유효가 될 거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정상을 배우는 게 아니고 뭘 배울까요? 비정상을 배우죠. 비정상. 우리가 그 전에 배운 것도 계속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목적이 확가적사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은 논리로 이게 정상을 배우는 게 아니고 뭘 배운다고 여러분들? 비정상적 의사표시야.
그럼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 의사표시를 뒤집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비정상 타입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첫 번째는 의사와 표시가 뭐 한다는 거죠? 일치하지 않는 거야. 생각하고 말이 따로 놀아버린 거야. 생각하고 글이 자기 생각대로 표시 안 하고 다른 표시를 해놓은 거야. 요거 비정상. 두 번째 비정상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거야. 있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야. 아니면 강박 협박을 당한 거야. 그런 의사표시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지. 유효가 정상적으로 유효가 되긴 글렀다 이거죠. 정상적으로 유효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 있는 두 개. 계약을 해도 처음부터 뭐이거나 무효이거나 혹은 취소할 수 있게 되거나, 이게 요지예요. 이 전체 윤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할 거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그래서 요거하고 건너뛰고 바로 요거 할 거예요.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리는 다음 주에 얘랑 같이 묶어서 하고. 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6페이지. 아, 26페이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26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로 쭉 설명한 게 여기 4줄의 글, 5줄의 글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딱 그 말이야. 자,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생한다는 게 뭐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형성 과정, 결정 과정에 하자, 사기나 강박을 당한 일이 없어야 한다. 근데 만약 안 그러면 어떡할 건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사가 흠결되었다고 해요. 흠결은 뭐냐면 없단 소리거든요. 의사가 없다는 거죠. 뭐만 있고 표시만 있고, 그러니까 불일치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여기다 좀 넣어주세요. 의사 형성 과정에 뭐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의사 형성 또는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 사기나 강박을 당한 일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제대로 발생할 수 없다. 제대로 유효가 되긴 글렀다. 즉 그러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아예 무효이거나 혹은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정상적인, 정상이 아닌 의사표시를 배울 건데, 우리 민법에는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 4가지 이름을 한번 책을 보시면서 불러볼까요? 첫 번째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 세 번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네 번째,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울 건데, 하나하나 배울 건데, 일단 어떻게 4개로 나누어지는지, 나누어지는 원리하고 그 예들을 제가 그림으로 뭐 글과 이렇게 소개해 놨는데, 예를 가볍게 보고 전체적으로 감을 익히고 하나씩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서 답하시면 돼요. 일단 비정상 타입이 크게 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그룹이 있죠. 혹시 찾으시겠어요? 그림 속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죠. 거기 여기 제가 올려보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거 제가 말한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그 밑에 따로 노는 거는 쭉 내려가 보세요. 하자 있는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뭐 한대요? 일치한대. 근데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거지. 첫 번째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타입이 있어요. 근데 그 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고 있죠? 진의. 의사는 우리가 이해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는 무슨 뜻이다? 생각. 표시는요, 말이나 글. 근데 저 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진의라고 해요. 뭔 소리 같아요? 진의가? 진정한 의사, 이 소리예요.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의사, 진의, 생각 다 동의어들이에요. 법률용어로 동의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크게 둘로 나눠놨죠. 지금 있죠.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사 표시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고 있어? 3글자로? 표의자. 의사 표시자 줄임말이죠.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하는 경우가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로 나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표시를 하고 글을 쓰고 말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생각 없어. 근데 그거를 알고 하는 경우가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하는 경우를 다시 둘로 나눠놨잖아. 보고 읽어보세요. 뭐라고 어떻게 나눴어? 표의자가 혼자 그러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하고 짜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경우의 수가 총 4개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이름을 매겨 놓은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거, 진이 아닌 의사표시부터 한번 우리가 사다리 타기를 한번 해볼까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뭐냐면은 일단 누군가가 의사표시를 했어. 어떤 표의자가. 근데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한 거야. 진이가 아닌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알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야? 알고. 상대방하고 짠 거야, 안 짠 거야? 안 짜고 혼자 한 거야. 혼자, 자기 생각이 아닌 엉뚱한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이상한 글을 쓰고. 그걸 뭐라 한다고 여러분들?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예를 들면 좀 알 수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꼬시려고 해요. 자동차를 줄 생각 없어요. 근데 너 줄까? 그렇게 한 거예요. 너 줄까? 이 스포츠카 너 줄까? 그러니까 여자가 주문 받지? 그렇게 해서 증여계약이 된 거죠. 그럼 얘가 주겠다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분석을 해보면은 줄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을 다른 말로 해봐요. 의사 또는 뭐죠? 진의. 생각은 없어. 근데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은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근데 표의자, 이 남자죠. 스스로 알아 몰라. 자기는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죠. 그 상대방 여자하고 짰어, 안 짰어? 안 짰죠. 혼자 그런 거죠. 이렇게 남자가 여자 꼬시려고 줄 생각도 없으면서 자동차 주겠다고 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법학에서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의가 아닌 거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다 이 소리에. 어렵지 않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이런 것도 있어요. 회사원이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사지가 생각이 없어. 한 소리 들었거든, 부장한테. 약간 근데 얘가 분노 조절 장애가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욱한 거야. 그래갖고 사지가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사표를 써요. 한 번씩 써요, 그냥. 습관적으로 써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던져요, 사표를. 이번에도 우욱해가지고 사지가 생각도 없으면서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네. 사직서는 글로 쓴 거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리고 던진 거지. 표의자 스스로는 자기는 알지. 자기는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사표를 던지고 실제로 회사를 관둘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회사인데 회사하고 짰어요, 안 짰어요? 안 짰죠. 이렇게 꼬시려고 줄 생각도 없이 주겠다고 하는 거, 홧김에 사실간 생각도 없이 사표 던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글이 너무 길어요. 법률 용어는 한 글자라도 줄이려고 노력하거든요. 안일 비자를 쓸게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비진이 의사표시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진이가 아닌 의사표시, 안일 비자를 써서 비진이 의사표시라고 해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 진이라는 말하고 의사라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 둘 다 생각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두 번 쓰인 거네. 더 줄여요. 그래서 의사를 버려버려요. 읽어보세요. 5글자로. 비진이 표시. 이게 더 확실한 말이지. 진이가 아닌 표시, 이 소리죠. 5글자로 줄였어. 더 줄일 수 있어요. 3글자로 또 줄일 수 있어요. 예, 비표시? 그렇게 안 하고 거짓말 이렇게 해요. 거짓말을 얘기해요. 107조는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을 잘 생각해봐요. 거짓말은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아닌 다른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스스로는 알아 몰라. 자기는. 상대방은 짰어, 안 짰어? 안 짰지. 야, 거짓말 얘기하는 거야. 한 글자로 줄일 수도 있어요. 뻥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107조는 뻥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하면서 뻥 치는 인간들이 있거든. 계약서에다 뭘 적어놔.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실제로 해줄 생각은 없어, 머릿속에. 그럴 때 그 의사표시가 효과가 생기냐 안 생기냐를 107조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걸 일단 얘만 들어놓고 합니다. 얘만. 두 글자로 좀 강세 접두사를 만들면 개뻥이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개뻥 치는 애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로 가볼까요?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하고 비진의 표시는 딱 봐요. 여기까지는 같아.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를 했고 스스로 아는 거는 똑같아. 단지 뭐가 차이 있죠? 혼자 했냐? 짰냐 이거예요. 짰어. 상대방하고 짜고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한 거야. 이때 짰다라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법에서는 통정, 정을 통했다 뭐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사정을 통해서 짜고 했다라는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통정허위 표시. 그리고 통정허위 표시보다는 통정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더 많이 불러요. 편하게 뭐라고 한다 그냥 허위 표시, 허위 표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이러네.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친구와 짜고를 뭐라 그런다 여러분들? 통정. 자신의 집을 매도한 것처럼 가장을 한 거죠. 꾸민 거죠. 실제로 그럴 생각 없으면서. 자, 요 사람 A라고 할게요. 자, 갑이 A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썼어요. 돈 갚을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갚을 돈이 없네요. 돈이 없어. 사업하다가 다 말아먹었어. 남아있는 재산이라고는 요 집 하나 달랑 남았는데 여기 늙으신 부모님 모시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재산을 가만 냅둘 리가 없어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가 법원이 이거를 압류해가지고 경매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얘한테 1억 원을 배당시켜주죠. 그러니까 채권자의 강제 집행이라 그래. 그걸 보고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한 채무자는 길거리로 나앉게 되죠. 그나마 남아있는 집 한 채도 날려버리고. 그래서 갑이 친구인 을을 찾아가서 뭔가 모의를 합니다. 친구야, 나 좀 도와달라. 지금 이 부동산 내 건데 내 명의로 등기가 있으면은 채권자가 이거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래서 너랑 나랑 매매한 것처럼, 실제로 매매하자는 건 아니고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네 앞으로 매매를 원해요. 등기를 좀 옮겨 놓자.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채권이란 권리는 상대적 권리여서 오로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 채권관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만약에 명의가 넘어가 있으면 얘는 채무자예요, 제3자예요. 제3자니까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경매를 안 받아주는 거죠, 법원에서는. 그렇게 좀 해놓자라고 하니까 을이 그래, 그런 사정이 있었냐, 딱한 사정이 있었냐, 그럼 친구 내가 도와줘야지라고 해서 매매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고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을 해요. 등기소는 나중에 뭐 배우셨나? 형식적인 심사주의라고 해서 그 매매가 실제로 진짜 매매인지 가짜 매매인지 그런 거 심사할 권한도 없고 심사하지도 않습니다. 서류만 딱 가져오면은 등기는 해주는 거지. 그럼 일단 등기 명의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일단 A는 이쪽으로 넘어간 집을 경매할 수는 없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은 얘 두 사람 사이 매매 계약서 같은 거 썼어, 안 썼어? 썼지. 등기하기 위해서 썼겠죠? 계약서를 써서 매매 계약서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 매매 계약서에는 갑이 을에게 얼마 받고 팔겠다는 의사표시가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그 속에는요. 있지. 얘도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적혀 있지만 실제로 얘는 소유권을 넘길 의사는 없어요. 팔 생각이에요? 팔 생각 없어요? 실제로는요. 없어요. 팔 생각 없이 팔겠다는 표시예요. 그다음에 얘도 매수인도 살 생각도 없이 사겠다는 표시야. 계약서에는 뭐 3억 주겠다고 돼 있겠지만 3억 줄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 적혀 있는 의사표시는 전부 다 자기 진위가 아닌 표시예요. 스스로 알아 몰라. 자기들이 각자 알고. 여기 위하고 차이가 뭐죠? 상대방하고 짰지. 그럴 때 요거 팔겠다는 의사표시,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다 뭐라 한다고? 통정 허위 표시 또는 허위 표시라고 한다고. 그냥 아시겠죠? 이렇게 허위 표시로 한 법률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해요. 가장행위. 다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논리냐면, 법률 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들어있다는 걸 배우셨죠, 여러분들.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통정 허위 표시일 때 그 법률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그런다고? 가장행위, 가짜 행위란 소리예요. 가장행위라, 꾸며낸 행위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가장매매 이렇게 부르면 돼요. 매매를 가장한 거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뭐라고 이제 읊으시면 되냐면, 제 말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매매, 이렇게 얘기해요. 해보세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매매. 그 말이 내 입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어떤 상황인지 내 머릿속에 정립이 되는 거지. 자꾸 이제 말로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피하기 위한 가장매매, 이렇게 가장매매. 그러니까 이 매매도 사실 완전한 정상은 아닌 거지. 뭔가 비정상적이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지금 얘만 보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하고 아들이에요. 부자지간인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돈 받고 팝니까? 그냥 줍니까?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은요. 주죠. 이 아버지도 그냥 줬어. 줬는데 증여를 받으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증여가 노출되는 거니까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 받은 아들이 증여세를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엄청. 그래서 증여세를 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것처럼 꾸미는 거죠. 증여를 한 게 아니라 매매한 것처럼요.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이 또 양도세를 내야 되지만 그게 낫다고 싶은 거지. 그게 뭐 전략상.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또 쓴다면은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는 매매 계약서는 있지만 실제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팔 생각은 있어, 없어? 팔 생각은요, 없어. 아들도 돈 주고 살 생각은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표시는 했으니까 서로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를 스스로 알고 한 거고, 아버지하고 아들 간에 서로 짰지. 이것도 뭐죠? 통정 허위 표시니까 이것도 무슨 매매예요? 가장 매매인 거야. 이것도 가장 매매고 이것도 가장 매매인 거야. 다만 차이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면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한다. 근데 요거는 차이가 뭐냐면은 위에 같은 사례 1번하고 사례 2번 나눴을 때 1번은 가장 매매밖에 없지, 가짜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갑이 이 건물을 가지고 을과 실제로 하고 싶은 어떤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면 집행당하니까 가짜를 꾸민 거예요. 근데 여긴 다르지. 아버지하고 아들은 요 건물 가지고 실제로 하고 싶은 게 있어 없어요? 뭐예요? 증여죠. 증여. 그거는 허위예요, 진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하고 싶은 건 요건데 요걸 하면은 증여세가 부담스러우니까 요거를 숨기고 매매를 가장한 거야. 이럴 때 가장행위는 가면이거든요. 이 가면을 싹 벗겨놓으면 나오는 실체, 진실. 요거를 무슨 행위라고 하냐면 은닉행위라고 해요. 은닉이 뭐죠? 은닉이 숨겼다는 거죠. 숨겨놓은 행위를 말해요. 숨겨놓은 행위. 그럼 위의 사례하고 밑에 사례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위의 사례에는 무슨 행위밖에 없죠? 가장행위밖에 없어. 자, 밑에 사례는 무슨 행위도 있고 무슨 행위도 있죠? 가장행위도 있고 은닉행위도 있어.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때문에 법률 관계가 많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요. 자, 밑에를 뭐라고 하느냐?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가장매매. 해보세요.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가장매매. 위에를 뭐라 한다고? 아까 뭐라 그러더라?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한 가장매매. 면한다, 면탈한다, 피한다, 회피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매매예요. 됐어. 이런 것들을 허위 표시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갈게요. 얘들만 보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예요. 이거는 그냥 느낌에 팍 오는데 착오 이거 뭐죠? 착각 이거죠. 착각이란 소리예요. 착각에 관한 의사표시예요. 이것도 의사표시는 불일치하는데 제일 위에 비진이 표시하고 두 번째 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죠.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인 것을 알았어. 여기는 모르고 하는 거죠. 모르고 하는 거 표의자가. 자기 딴에는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거냐. 지금 1,000만 원에 쓴다는 것이 생각은 1,000만 원, 쓰기는 실제로 얼마를 썼냐 100만 원. 청약을 잘못한 거지. 이 갑이 자기는 새 차를 살 거예요. 중고차는 친구에게 팔 생각이에요. 얼마에 팔 생각이죠? 생각 풍선이 있네. 1,000만 원에. 1,000만 원에 팔 생각이면 뭐 전화를 걸어가지고 1,000만 원에 하든지 아니면 한글로 1,000만 원 적었으면 뭐 문제가 없었을 건데 뭔 바람이 불었는지 이게 또 뭐 아라비아 숫자로 쓰기 시작했네. 그럼 여러분 1,000만 원이면 1 다음에 0이 7개 붙어야 되지 않나? 근데 얘가 뭐 이렇게 6개를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써서 보내버린 거지. 그럼 내 생각은 의사는 얼마에 팔 생각? 1,000만 원. 나의 표시는 얼마에 팔겠다는 거? 100만 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청약서를 써서 보내버린 거죠. 표의자 스스로가 그 사실을 알아 몰라 불일치를. 이게 이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약서를 받은 을이 엄청 좋아하고 있죠. 친구가 좋긴 좋네. 그러면서요. 야, 이거 지금 중고차, 저기도 중고차니까 알지. 지금 중고차 시장에 팔아도 지금 1,000만 원을 너건히 받을 수 있는데 100만 원이면 거저 주네. 라고 기분 좋아가지고 바로 삭개라고 카톡을 보낸 거죠. 삭개 고맙다. 삭개.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튼 얘는 100만 원으로 청약한 꼴이 되고 100만 원으로 승낙을 해서 100만 원으로 매매가 돼버리는 거지. 얼마 받을 생각에? 1,000만 원 받을 생각인데 그럼 이제 둘이 만나서 다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이런 거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이거 갑은 약간 어리버리. 예. 이거 100평인데 100평짜리 토지인데 이 토지를 사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평당 100만 원에 사야지라고 생각했어요. 평당 100만 원. 100평에 평당 100만 원이면 100평에 평당 100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하면 1억 정도에. 자기 생각에는 1억 정도에 제한을 하면 팔겠지라고 해서 당신의 토지를 평당 100만 원에 저한테 파시죠라고 글을 쓰다가 보냈어야 되는데 쓰다가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찢었어요. 폐기. 왜? 자,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좀 써줘야지 먹히지 좀 간지가 난다 해가지고 이 평을 지워버리고요. 다시 이렇게 바꿨어. 평이라고 이렇게. 이게 평인 줄 알았거든 얘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버렸어. 여러분들 이게 같은 건가? 평하고 평방미터가 같은 게 아니죠. 정확한 수치는 한 평이 뭐 잘 모르실 수 있지만 3.3제곱미터 정도 되지 않나요? 다른 거예요. 근데 얘는 몰랐어. 그거를 다 모르고 전 세계가 토지 면적 단위를 평을 쓰는 줄 알았어. 온 세상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평 이렇게 쓰고 평이라고 쓰고 중국에서는 평 이렇게 쓰고 미국에서는 평 이렇게 쓰는 줄 알았어. 그냥 읽기로는 이렇게 쓰면 원평 이렇게 하면 투평스 이렇게 이런 줄 알았어요. 무식해가지고 그러다 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러다 치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써가지고 보내버렸으면은 당신의 토지를 평방미터당 100만 원에 팔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걸 계산을 해보면 내 당신 토지를 3억 3천에 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계산해보면. 맞나? 내 의사는 얼마에 살 생각이었는데 1억에 살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지. 불일치를 알아 몰라 자기가. 모르지. 이런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고? 착오로 인한 착각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소리지. 착각, 착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비, 허, 착 세 개 보셨어? 비, 허, 착이 뭐죠? 비가 뭔데? 비진이 표시. 허는 허위 표시. 착은 차고. 얘들은 한 형제지간이죠. 엄마가 똑같아. 그 엄마가 뭐죠? 쭉 가보면은 공통점이 뭐야? 출발점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다음에 사촌지간이 하나 나와. 얘들하고 아예 근본이 다른 게 있어. 뭐냐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 여기는 뭐라고 돼 있나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대로 표시한 거야. 불일치가 없어 여기는. 그 뭐가 문제냐?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하는데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뭐가 있다는 거야?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어. 하자라 하면 자기가 의사 결정을 하는데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고 위법하게 간섭받은 거 말이에요. 간섭받은 거. 간섭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누가 날 속인 거야. 사기당한 거예요. 누가 날 협박한 거야. 강박. 협박을 강박이라 그래요. 민법에서. 강요와 협박이 소리지. 그래가지고 매매를 한 거지. 이렇게 얘한테 선글라스한테 사기당해서 매매해서 쩔었어. 지금 아주 썩었어. 얘가 얼굴이 사귄 걸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얘한테 쌍칼인데 쌍칼한테 협박당해서 매매를 한 거예요. 이런 거. 이거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해요. 지금 딱 보니까 전부 다 4개 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의 의사표시. 비정상이야. 이런 의사표시를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은 유효화되기는 글렀다 이거죠. 제대로 유효화되긴 글렀고 뭐가 되거나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혹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배우는 건데요. 107조로 올라가서 하나씩 볼 거예요. 107조 다시.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7글자로 한 글자 줄여보세요. 비, 진이 의사표시. 더 줄여보세요. 비진이 표시고. 머릿속에 생각은요. 거짓말 뻥이야. 거짓말 뻥. 치는 거야. 자, 여러분들 그냥 법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거짓말로 죽겠다 그랬거든. 뻥쳤거든.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뻥쳐서 계약이 된 거야. 그래도 계약이 효력이 생기느냐 안 생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답이 다 있네. 그냥 원칙은 유효, 예외는 무효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몇 조에 나와 있냐면 107조. 107, 108, 109, 110에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07조부터 이제 볼 건데 107조를 보기 전에 조문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조문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거 있어요. 요거 팁. 다음 페이지 법조문의 구조. 우리가 법조문을 딱 봤을 때 법조문을 봤을 때 몇 조 해서 제목 나오고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문장이 한 문장으로 끝나는 조문들도 있고 문장이 2개가 나오는 문장 어쩌면 3개 나오는 문장도 있는데 3개는 잘 없어. 거의 2개가 맥인데 2개가 나올 때 문장이 마침표 또 마침표 사이에 접속사가 but 이렇게 역접 접속사 but 그러나 또는 단 또는 다만 이 3가지 정도인데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돼서 2문장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부르느냐. 앞에 첫 번째 문장을 본문이라 그래요. 그러나 다만 이후에 2번째 문장을 단서라 그래. 본문과 단서 이렇게. 당연히 국회가 법을 만들 때 원칙과 예외를 규정할 때 본문에다가 원칙을 적어 놓겠지. 그렇죠? 그리고 다만 해서 뭐가 나올까요? 거기서부터 예외가 나오는 거예요. 본문과 단서 다른 말로 뭐죠? 원칙과 예외예요. 원칙과 예외. 그래서 제가 107조 1항 단서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107조 1항에 그러나 이후에 2번째 문장을 보세요 이 소리예요. 몇 조 본문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읽으세요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107조로 가보겠습니다. 107조. 107조는 여러분들 법전들 다 가져오셨죠? 12페이지에 있어요. 12페이지 있는데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12페이지 107조 뭐예요? 제목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 1항하고 2항인데 2항은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3교시 할 거예요. 1항만 볼 건데 자 보시면은 일단 그 내용을 보기 전에 문장 구조를 볼게요. 1항에 첫 번째 마침표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그러나 다시 마침표 나오니까 위에 게 뭐죠? 원칙. 뒤에 게 예외예요. 예외. 원칙은요. 여기 요거만 읽어볼까? 서술어만. 효력이 있다네. 효력이 있다. 2글자로 하면 뭐죠? 유효.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무효로 한다. 무효.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효과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결론을 딱 눈에 띄네. 원칙은 뭐다? 유효. 그럼 그 남자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뻥친 그 남자는 주는 게 원칙, 안 주는 게 원칙. 줘야 되는 게 원칙, 계약 유효인 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뭐 할 때도 있다? 무효. 무효면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될 때도 있다. 그럼 언제는 줘야 되고 언제는 안 줘야 되는지, 안 줘도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거래. 이게 뭔 소리냐면 표의자가 스스로 이 말이에요. 이 사이에 생각된 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진위가 아님을 알고 한 것.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뭐라는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도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유효인 것이 원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해줄 생각 없으면서 그렇게 뻥을 쳤어요. 뻥이든 진심이든 뭐든 계약서에 썼으면 해주는 게 원칙, 안 해주는 게 원칙. 해주는 게 원칙,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라는 걸 우리 상식하고 맞지. 말을 뱉었으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지.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하는 것 같아? 표의자를 보호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보호받을 가치가 없을 때가 있어. 어떨 때냐면 그러나 해서 예외가 나와요. 상대방이 한번 읽으실까?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대. 상대방이 뻥이었음을 이 남자 뻥치네 라는 것을 다 알았대. 계약을 할 때부터 받을게라고 할 때부터 다 알았대. 또는 이를 알 수 있었대.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알았다는 거에 몰랐다는 거야. 어떤 거 같아? 어? 아니요. 알 수 있었다는 여기 지금 알았다는 말 나왔잖아요. 거나죠, 거나. 거나는 또는이죠. 또 뭐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지. 알았다는 게 또 나올 수 있나 국어적으로? 알았다는 말을 썼잖아 여기서. 알았거나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안 경우다, 모른 경우다. 모른 경우인데 뭔 말이 생각된 거냐면 주의했더라면 알 수도 있었을 경우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무효로 한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분석할 거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요거를 이제 법률 용어를 공부할 건데 다시 그림민법 책에 166페이지로 갈 거야. 그림민법에 166페이지. 저기 뒤에 부록인데 선의와 악의 부분 나오죠. 선의와 악의. 자, 선의 악의 이미 조금 들으셨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선의 악의, 일상에서 잘 쓰지도 않는 말이긴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일상에서 쓰는 말은 선의 악의에는 좀 윤리적인 요소가 들어있죠. 선의, 좋은 의도, 선의, 악의, 나쁜 의도, 상대방을 해칠 의도 이런 게 악이고 상대방을 잘 좋게 해주려고 하는 선의, 좋은 의도 이런 약간 윤리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라면 법학에서 말하는 선의와 악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지적 개념입니다. 아냐 모르냐 이거예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선이라 그래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악이라 그래요. 지부지의 개념이에요. 알면 악이, 모르면 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제 이름 아시나요? 제 이름 아시면 여러분들은 저의 이름에 대해서 선이인 상태예요, 악이인 상태예요. 악이다. 그리고 악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 자자 붙여가지고 놈 자자 붙여서 악이인 상태다. 제 이름을 아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건 안다 모른다 개념이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 모르는 경우를요 다시 둘로 나눈 거예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모르는 경우는 알 수 있었던 경우하고 알 수 없었던 경우로 나눠요. 모르는 경우를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눈다고. 왜 나누냐면 이 경우하고 이 경우를 같이 취급하려고 달리 취급하려고. 달리 취급을. 같이 취급할 거면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다르게 취급하려고. 자, 우리 민법이 지향하는 바는 지향하는 바는 이겁니다. 공평.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것인가를 딱 정하기 위해서 또 보니까 모르는 경우도 둘로 쪼개야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한 거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모르는 경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오늘 처음에 학원에 등록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처음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 이름을 모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유명인사도 아니고 그래서 몰랐어요. 그 사람이 몰랐는데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냐 이거지. 왜 제 이름을 몰라요? 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분은 제 이름을 알 수 있었나요? 알 수 없었나요? 알 수 없었지.
그렇죠? 알 수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더라도 잘못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 없어요? 과실이 없는 거죠.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쪽을 보시면은 알 수 있었다는 거 뭐냐면 네가 주의했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지. 네가 주의를 안 해서 모른 거지라고 그 모름에 대해서 약간 비난을 하고 있는 거야. 선의인 점에 뭐가 있는 경우죠? 과실이 있다. 과실, 잘못이 있다는 거야. 자, 오늘 처음 등록하신 분들은 제 이름을 몰라도 뭐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죠? 마땅히 무과실, 잘못이 없는 거지. 근데 그분이 저랑 기초 이론 수업 다 끝냈어. 기본 이론, 심화 이론까지 다 끝냈어. 몇 개월이 지난 거지. 근데 제 이름을 그때도 몰라. 5개월 지났는데. 그러면 약간 욕을 좀 먹어도 싸죠. 그때부터는. 아니 그래도 자기를 가르친 선생인데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5개월이 지났는데도 제 이름을 몰라. 복도 지나가면서 눈만 한번 딱 봤어도 제 이름 알 수 있었는데 알 수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지. 그러면 이제 모르면 그때부터는 모른 점에 뭐가 있다는 거죠? 과실이 있다고 약간 욕을 먹는 거지. 어떤 경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어. 그래서 아는 경우를 뭐라 한다고요? 알았다를 악이. 알 수 있었다를 뭐라고 한다고요? 과실이 있다. 알 수 있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한 거죠? 기본적으로 모른 경우예요. 몰랐는데 알 수 있다는 거고 알 수 없었다를 무과실로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의 인식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안 경우와 모른 경우. 크게 나누면. 자세하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안 경우, 알 수 있었던 경우, 알 수 없었던 경우. 알 수 있었던 경우하고 알 수 없었던 경우는 합치면 뭐라고 부르면 되죠? 모르는 경우 이렇게. 이게 안 돼. 이게 너무 기본인데 이게 뭔 말인지를 지금 딱 알아들고 한 방에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내년 8월 9월 돼가지고 내일 모레 시험인데도 이게 뭔 소린지 모르가지고 그때 제가 뭐라고 붙이냐면 이거 알 수 있다는 것이 알았다는 거에 몰랐다는 거에 이렇게 말하면요 안 거요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알 수 있었던 경우는 모른 경우예요, 안 경우예요? 모른 경우예요. 자, 어떤 분이 자 내일 모레 발표한다 그랬죠. 9시에 딱 해가지고 9시 아마 발표할걸요. 두근두근 해가지고 딱 엔터를 쳤는데 딱 발표를 보더니 책상을 쾅 치더니 이렇게 말하네. 붙을 수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붙은 사람이야, 떨어진 사람이야? 떨어진 사람이야. 붙을 수 있었다는 거지. 떨어졌을 때 쓰는 말이야. 붙은 사람은 붙을 수 있었다고 그래, 붙었다고 그래. 붙었다고 하지 무슨 붙을 수 있었다고 그래. 알 수 있다는 경우는 모르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다시 연습. 안 경우를 뭐라 한다고 법률 용어로 구사해 보세요. 안 경우, 악이. 알 수 있었던 경우. 뭐가 있다고 하죠? 과실이 있다. 알 수 없었던 경우는요. 과실이 없다. 무과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경우는 이렇게 붙여서 읽는 습관이 있어.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 이렇게. 그럼 총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세분하면 안 경우, 알 수 있었던 경우, 알 수 없었던 경우 이렇게요. 그래 놓고 다시 법전으로 가볼게요. 그럼 이 문장이 조금 더 분석이 될 것 같은데 다시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라도 효력이 있는 게 원칙이라네. 효력이 있는 게 원칙이래. 원칙 뭐야? 자, 효력이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면 그게 뻥이었으면 상대방이 요거 표현해 보세요. 요거 알았다 이거. 악이. 지금 그거를 지금 연습시킨 거잖아요. 악이 또는 이를 뭐라고 돼 있나 여기요. 알 수 있었다.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몰랐어. 몰랐는데 모른 점에 뭐가 있다는 거죠? 과실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악이라고 하고 요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럼 유효인 경우는 뭐냐? 여집합이지. 자, 안 경우는 무효고 알 수 있었던 경우도 무효니까 남아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네. 알 수 없었던 경우 뭐라고 표현되는 겁니까? 선이 무과실인 경우. 선이 무과실인 경우는 유효다 이거지. 되셨나? 어렵나요? 어렵나요? 그래서 자 집중하시고 요거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뭐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설명해 보는 거예요. 설명해 보는 거 누군가한테. 뭐 내 설명 들을 사람 없으면 나한테 설명해 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비진의 표시가 유효일 때도 있고 무효일 때도 있는 거네. 응?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표의자에 의해서 아니면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 표의자 입은 떠나서 뻥친 그 표의자 입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따라 결정되는 거네. 상대방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어. 진의인 줄 알고. 선이 무과실이었어. 그럼 유효 무효? 유효.
상대방은 그게 뻥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책을 볼 거예요. 책을 봐서 우리가 몇 페이지에서 왔냐면 26페이지에서 온 거예요. 26페이지. 그럼 이거 한번 처리해 볼까요? 여기 나왔네. 원칙적 유효, 예외적 무효 이렇게. 그러면 여기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이 자동차를 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안 줘도 되는 게 원칙이에요?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언제는 안 줘도 된다는 거죠? 이 여자가 이게 뻥이었음을 계약할 때부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안 줘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원칙은 유효, 예외는 무효. 이해하셨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계약이 체결되는데 뻥쳐서 계약이 됐는데 이 여자 경우의 수를 두 가지 소개해 드릴게. 첫 번째는 미련 곰탱이, 두 번째는 천년묵은 여우, 여시. 자, 그럴 때 이 계약의 유무효가 달라지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나? 제가 자 미련 곰탱이일 때는 유효, 무효. 유효. 왜? 상대방은 미련 곰탱이니까 진짜 주는 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미련 곰탱이가 무슨 말이에요? 준다 그러면 주는 줄 알고 액면 그대로 남의 말을 고지고대로 순진하게 믿는 사람. 즉 뭐야? 선의, 무과실. 그러면 유효. 줘야 돼, 안 줘야 돼? 곰탱이한테는 줘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 얘는 프로야. 여우야, 여시. 그래서 얘가 준다고 말할 때부터 이 여자가 이렇게 생각했어. 아, 내가 진짜 이 미모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네. 만나는 남자들마다 나를 꼬시려고 줄 생각도 없으면서 자동차를 준다 그러네. 또 뻥치는 거 쟤도 뻥이겠지? 라고 이미 다 알았어. 또는 알 수 있었어. 그러면 이 계약은 뭐가 된다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갑하고 을하고 이 증여계약의 유효 무효를 놓고 다툼이 법정 가서 싸운다면 표의자는 뭐라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싸울까요? 유효라고 아니면 무효라고? 표의자는요. 무효라고 안 주려고, 줬으면 돌려받으려고. 상대방은 뭐라고 주장하는 입장일까? 유효라고 가지려고. 그러면 누가 증명을 해야 될까? 이 여자가 곰탱인지 여운지를 표의자가 증명하는 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표의자는 판사님, 저는 죄송하지만 뻥을 친 겁니다. 그리고 얘는 프로입니다. 그 프로가 뭐죠, 여러분들? 여우입니다. 라는 사실을 판사한테 뭐해?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이 되면 무효 처리되어서 안 줘도 돼. 증명 못하면 원칙적으로 주는 게 원칙이고. 다시 이것도 한번 볼까요? 홧김에 분노 조절 장애로 사표를 던졌어요. 사실 생각은 전혀 없어. 어쨌든 사표는 던져졌고 회사에서 수리되었어. 이 사직서는 뭐 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유효일 때도 무효일 때도 있는데 회사가 진짜로 사직하는 줄 알았다니까 선의 무과실로 수리했어. 그러면 유효예요. 하지만 회사도 다 알았어.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사표 쓰거든. 그래서 오늘도 수리를 했지만 저 인간이 또 사표를 던지네. 이렇게 해서 다 뻥인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사표는 무효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건데요. 그래가지고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 함은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 진의와 다른 표시인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상대방하고 통정은 했다 안 했다 짜지는 않았다. 통정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통정, 허위표시. 다음 거로 넘어가요. 여기 한번 그림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여기 다 나오는데 갑하고 을 사이에 이 건물 가지고 무슨 계약을 했다는 거죠? 증여. 그럼 주겠다는 말은 했어 안 했어? 그 어쨌든 했지. 근데 그게 뭐였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비진의 표시였다. 딱 알아들어야지.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 받겠다고 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어. 등기도 됐나 봐. 얘가 소유자가 되냐 안 되냐는 것은 이 계약을 맺을 당시에 을이 저게 비진의 표시였다는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알 수 있었냐 알 수 없었냐를 결정이 나겠죠. 그렇죠? 그 여기 다 적혀 있네, 정의돼 있네. 전혀 알 수 없었다면 뭐라는 거죠? 유효. 소유자가 되고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어서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래서 얘 둘이 증여계약을 놓고 법정에서 싸우게 된다면 갑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입장일 건데 갑이 이 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입증을 할 책임이 있고 상대방 여자가 자기가 선의 무과실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이유는 없어. 여자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일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저 남자지, 저 남자. 그런 얘기네요.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효과 당사자 사이 효과, 비진의 표시의 당사자 사이 효과. 원칙 계속 똑같은 말. 원칙은 뭐하다? 비진의 표시라도 유효. 언제 유효? 상대방이 선의
뭐가 싫을 때. 언제 무효?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을 때. 다르게 표현해봐요. 풀어서 우리말로. 한자로 쓰지 말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한다고. 이거 다르게 표현해봐요. 상대방이 몰랐고 알 수 없었을 때는 유효. 그래서 사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원칙. 비진이 표시했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전혀 몰랐고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유효가 된 사건.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퇴 수습을 위해서 형식상 사직원으로 제출한 사건을 어떤 사건이냐? 사립대학교 영남대학교 갑이 영남대학교 조교수예요. 여기는 영남대학이야. 영남대 사립대. 이게 사립대라는 게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혹시 국립대학교 교수가 사익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다툼이 생긴다면 이거는 행정소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 교과서에 나올 리가 없어요. 영남대학교는 사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표를 제출하면 사법행위고 민법이 적용될 사안이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돼서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왜냐하면 사직할 생각이 없었거든. 얘가 비진이 표시로 제출한 거거든요. 어떤 사건이냐면 요 갑이 사고를 쳤어요. 무슨 사고인지는 판례를 읽어봐도 안 나와요. 오래된 사건이어서. 사고를 쳤는데 사태가 엄청 커지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데모하고 이런 교수는 물러가라. 너 같은 사람한테 배울 수 없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태가 엄청 커지고 있으니까 동료 교수 을이 찾아와서 친한 교수인데 찾아와서 조언을 합니다. 자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난다. 그럼 대학에서 잘라버릴 거다. 이 사건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당신 잘라버리면 당신 이제 딴 데 가서 교수직도 못하고 신세 망치니까 그렇게 버티지 말고 사익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펄쩍 뛰면서 니까지 왜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건 다 오해라고. 나는 사직할 생각이 전혀 없다. 끝까지 투쟁 이렇게 버티겠다고 한 거야. 그랬더니 을이 갑한테 답답하기는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사직서를 제출해봐. 그러면은 이사회가 소집될 거 아니냐. 수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근데 네가 잘못이 없다는 건 이사회도 안다. 그러니까 네가 어차피 사직서를 제출해도 이건 수리가 안 될 거다. 분명히 수리가 안 되고 반려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제출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이 야 그럼 수리도 안 될 사표를 왜 제출하냐? 라고 했더니 와 진짜 머리 안 돌아가네. 네 그래가지고 교수는 어떻게 됐냐고. 봐봐. 네가 사익서를 제출하면 반려하면 너는 네가 원하는 교수직을 유지하잖아. 근데 네는 어차피 사표를 던졌다는 것은 바깥으로 소문이 돌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너를. 그래도 양심은 있네. 이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가려고 하는 액션을 취했으니까 너에 대한 동정론이 좀 잃어가지고 이 사태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쇼를 한번 해보자 이 소리지. 쇼. 실제로 사직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그제서야 알아들었어 이제 갑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해줄 것이지 라고 하면서 사표를 썼어요. 사표를 쓰는데 사직할 생각이 있나요 없나? 사직할 생각이 없어. 사직의 표시는요 있지. 의사 표시가 일치 불일치. 자기 스스로 알아 몰라. 자기 스스로 표의자느냐. 상대방 영남대학교하고 짰어 안 짰어? 안 짰지. 이걸 뭐라 한다고. 이거를 107조에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사태 수습을 위해서 뻥친 거지. 그러면 이 사표가 이제 수리되었을 때 이게 사표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영남대학교에서 결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유효? 상대방 영남대학교가 선이 뭐가 싫을 때는 뭐야? 유효. 진짜 사직할 생각인 줄 알고 수리했다면 유효. 그다음에 이게 쇼하는 거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이렇게 되는 건데 판례를 읽어보면 영남대학교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본인의 의사니까 하는 수 없이 따르겠다 이렇게 했어. 그게 뭔 소리래? 아니 그렇게 책임지고 물러나가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붙잡겠냐. 그러니까 이게 비진이 표시라는 것을 영남대학교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야. 몰랐다라는 거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 수도 없었다라는 거야. 알 수도 없었다. 어떤 케이스라는 거죠? 선이 무하실 원칙이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유효가 되어서 이 교수는 잘렸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책을 잠깐만. 이거는 여러분들은 안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이 책을 가져오지 말아요. 두꺼운 민법 교과서 우리 65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 거. 별로 자주 안 볼 건데 한번 여기 이런 판례가 있어요.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영남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 사직할 생각은 눈금 한 번도 없는 거지. 사태 수습을 위해서 형식상으로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으로 제출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진이었다, 비진이 표시였다. 근데 의외로
사직원이 수리되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니까 따르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소직원 제출이 비진이 표시였다 하더라도 학교 법인이나 이사회 얘가 상대방 아닙니까?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 그게 비진이 표시라는 사실을 뭐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다시 표현을 법률 용어로 써보세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니까 뭐란 거예요? 상대방은요. 선이 무과실이라면 의사 표시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 유효인 것이다. 무효인 것이다. 유효인 것이다. 그렇게 된 사건이지. 자, 그다음에는 하나 더. 이번에는 무효가 된 사건 보여드릴게요.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어서 무효가 된 사건은 중간퇴직 사건이에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용자 지시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해서 중간퇴직을 한 사건. 자, 중간퇴직이 뭐냐면은 중간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표를 써요. 회사에다가. 사표 쓴 사람은 내일 출근해요, 안 해요? 일반적으로는 안 하지. 근데 내일 출근해요. 왜? 어차피 재입사할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사직을 하고 즉시 바로 재입사하는 거예요. 바로 재입사를 해요. 재입사를 전제로 던지는 사표를 중간퇴직이라고 해요. 어떤 회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게 회사 방침이었어. 그러니까 이 회사 A 회사를 다니고 있는 갑이었는데요. 이 회사는 이상한 일을 하는데 매년 어떤 날이 되면 전 직원이 다 사표를 써요. 다 사표를 수리해서 근로관계를 딱 종식 끝을 내요. 종료하고 바로 재입사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요. 왜요? 왜 그럴까? 회사가 뭘 노리고 있을까요? 퇴직금을 많이 주려고? 적게 주려고? 안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10년을 다닌 사람이 10년을 연속적으로 다니고 받는 퇴직금하고 1년 단위로 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면서 1년을 이렇게 10년 합쳐서 받는 퇴직금은 전자가 당연히 많겠지. 연속적으로 되니까 누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퇴직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표 쓰는 날이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와가지고 오늘 사표 쓰는 날인지들 알아? 사표들은 쓰고 일하나? 그래가지고 이 갑이 바빠가지고 부장님 좀 이따 쓸게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다 제출이야. 사표 제출이야. 자네도 다 제출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회식이야. 그런 거야. 사표 제출하고 회식이래.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달렸다고 내일 늦게 출근하면 안 돼. 일찍 출근해야 돼. 자, 오늘 사표 쓰고 내일 일찍 출근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부장이. 그래서 갑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궁시렁궁시렁대면서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막 사표를 써요. 사표를 쓰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사직할 생각은요? 없어요. 사직의 표시는요? 있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표의자 스스로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상대방 회사하고 짰냐라는 부분인데 짠 게 아니고 일방적인 지시예요. 뭐 짰다라고 해봤자 어차피 얘는 인정도 안 했을 거고 그래서 비진이 표시로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진위입니까? 진위가 아닙니까? 사직서는요. 진위가 아니죠. 근데 이 사표가 던져졌을 때 이건 사표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문제인데 상대방이 진짜로 사직할 줄 아는 거라고 선의 무과실이라면 뭐하죠? 이건요? 유효. 상대방이 이게 비진이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 어때요? 상대방 회사는 이게 사직할 생각이 없는 사표라는 것을 알았어? 몰랐어? 알았지. 백보양보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알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무슨 회사가 뭐 전 직원이 사표 썼다가 재입사하는 회계망측한 짓을 해요. 이 사표는 무효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래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한 10년 정도 근무한 사람이 진짜로 퇴사를 한 거야. 회사한테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이 쥐꼬리만큼 나왔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회사한테 물어보니까 다 이게 1년 단위에 10년을 다녔으니까 10번 사표를 제출했겠지. 그걸 다 유효로 처리해가지고 잘라서 계산하니까 퇴직금이 거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배신감을 느낀 갑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니들 요구에 따라서 내가 1년에 한 번씩 사표는 제출했지만 그게 무슨 사직서냐고.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결건 한 번 없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다니면서 10번 제출한 사표는 전부 다 뭐라고 주장하면서요? 무효니까 나는 연속 근무한 거야. 그러니까 퇴직금 더 줘라고 소송 걸어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책을 잠깐만 제가 기본서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있네.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 사용자의 지시예요. 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했다가 즉시 재입사를 해요. 이걸 뭐라 한다고? 중간 퇴직.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의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죠.
해당하지만 회사 상대방은 그 사직원 제출이 근로자의 진위가 아님을 비진위 표시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표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됐죠? 이해되시죠? 107조가 뭔지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별 표정은 별로 그렇지 않았지만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진위가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의 통정이 없다라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하고는 구별된다. 맞죠? 통정까지 하면 통정 허위 표시지. 자, 2번 비진위 표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하고 또 구별되는 거다. 맞죠? 착오를 알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죠. 자, 비진위 표시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래. 유효인 게 원칙이래. 맞나? 맞죠. 이것도 맞네. 그 다음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거래. 이것도 맞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직의 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자, 의사를 다른 말로 해볼까요? 뭐죠? 진의. 편하게 얘기하면 뭐죠? 생각. 사직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다 같이 제출하는 거죠. 그날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위 표시이다. 맞나요? 그리고 비진위 표시인데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판단해 보세요. 이 경우는요. 이 경우라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왜 무효다? 말해보세요. 상대방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사직할 생각이 없는 비진위 표시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이다. 근데 유효인지 무효인지 물어보진 않고 그냥 비진위 표시인지 아닌지 개념만 물어본 거예요. 비진위 표시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비진위 표시 보셨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허위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용 방법 한꺼번에 쭉 처리하겠습니다. 1시간에. 네.